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고들 자료는 국회 청문회로 보이는 질의응답 녹취록 3편입니다. 네, 사법부,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한 기관들이죠. 그렇죠. 이 기관들의 수장들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책임을 설명하는지 그 민낯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임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 녹취록 자체가 그 압박 상황에 놓인 리더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교과서거든요. 리더십의 교과서다. 네, 거대한 헌법적 가치를 둘러싼 철학 논쟁에서부터 당장 내 주머니 속 외화를 어떻게 숨길 수 있냐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까지 네. 그 답변 하나하나에서 조직의 문화, 또 리더십의 본질 같은 걸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의 말이 곧 우리가 이용하는 사고법 서비스, 공항, 그리고 고속도로의 현실이니까요. 자, 그럼 가장 뜨거운 논쟁, 사법부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네, 여기가 시작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첫 번째 녹취록 주인공은 법원행정처장입니다. 한 국회의원이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나온 대법원 판결, 그 타이밍을 문제 삼는데요. 네. 시작부터 엄청 강하게 나와요. 이기나리 헌법 제1조. 그 유명한 조항.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을 딱 꺼내들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모든 논리의 출발점을 국민 주권에 두겠다. 이런 선언인 겁니다. 그렇죠.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중요한 가치. 그거 과거 독재 시절에 국민이 피 흘려가며 지켜준 거다. 근데 지금 사법부가 그 힘으로 오히려 국민의 주권 행사, 즉 선거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 대기네요. 네, 아주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판결 내용이 옳다 그러다를 따지기 전에 왜 하필 국민주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 국면에 사법부가 법치주의라는 칼을 휘두르냐는 거죠. 그렇죠. 판결이 선거에 미칠 그 정치적 파장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데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파고들어요. 바로 7만 페이지짜리 재판 기록입니다. 네, 이 대목이 오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만 페이지요. 질문자가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딱 제시합니다. 7만 페이지. 이걸 한 사람이 잠도 안 자고 1분에 한 페이지씩 읽는다고 가정을 해도요. 네. 꼬박 16.2일이 걸리는 분량이라는 거죠. 와. 그런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사건이 넘어온 지 불과 이틀 만에 2차 심리가 열렸다. 이틀 만에요? 네. 물리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이걸 다 읽는 게 가능하냐?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잠시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좀 해보자면 원래 대법관들이 재판 연구관들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절차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방대한 자료를 요약하고 쟁점을 정리해주는 게 그분들 역할이잖아요. 이걸 너무 좀 극적으로 부풀려서 공격하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게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법원 측도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해요. 재판 연구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기록을 검토했다. 그렇죠.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 네, 이건 절차적 항변이죠. 하지만 질문자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럼 재판 연구관이 대신 읽어준 걸로 판단했다는 말이냐? 판결의 핵심인 기록 검토를 사실상 외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료를 요약받는 차원이랑 재판의 당사자로서 그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단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재판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지점인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다 읽었냐 안 읽었냐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국민이 보기에 저분들이 정말 저 방대한 기록을 직접 다 보고 신중하게 판단했을까 하는 그 신뢰의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신뢰의 문제. 네, 재판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신뢰성이 생명이니까요. 이 질문자는 그 신뢰의 균열을 정확히 찌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법관을 증인으로 세우라는 요구까지 나오던데 네, 하지만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하죠. 이 대화를 듣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우리가 어떤 전문가한테 일을 맡길 때 그 과정의 투명성을 과연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그렇죠. 사법정의라는 게 단순히 법리적 해석 능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실하게 과정을 증명해 보이는 데서 나온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법부에서는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무대를 인천국제공항으로 한번 옮겨보죠. 네. 이 법정에서의 철학적인 논쟁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다른 유형의 리더십을 마주하게 돼요.
맞습니다. 앞선 대화가 잠깐 불꽃 튀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다면 이번엔 뭐랄까 좀 허공에 대고 계속 펀치를 날리는 듯한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는 대화입니다. 하하. 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질의인데 첫 질문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질문이 정말 구체적이에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책갈피에 $100짜리 지폐 뭉치를 여러 장 끼워서 나가면 공항 검색대에서 안 걸린다. 이런 말이 돈다. 이거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 얘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 미화 $10,000 이상을 신고해야 하는데 공항 보안 검색 시스템에 이런 허점이 정말 있는 거냐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국가의 관문인 공항 보안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 제기인데 여기서 사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 부분은 저희 공항의 보안 검색보다는 세관 업무와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로 칼이나 총기 같은 위해 물품을 단속해서요. 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질문자는 이게 누구 소관이냐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이 팩트를 물었는데 답변은 그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책임 회피 또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화법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단순한 답변 실수가 아니고요. 조직의 문제를 대하는 리더의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파악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조직의 책임 범위를 좁히는 데 급급한 거죠. 질문자가 아니 소관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다그쳐도 실무적인 부분이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죠. 2023년 6월에 취임해서 1년 반 가까이 기관을 이끌어온 수장인데 기관의 핵심 업무인 보안 검색의 기술적 허점에 대해서 실무적인 것이라 모른다고 답하는 건 네. 이건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게 준비 부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회피일까요? 둘 다일 수 있겠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조직의 그 칸막이 문화가 리더의 답변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아, 칸막이 문화요? 네. 보안 검색은 우리 일이지만 돈 문제는 세관 일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죠. 이런 조직에서는 부서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거든요. 문제가 생겨도 서로 자기 일 아니라고 미루겠죠. 이어서 이집트 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더 명확해져요. 네. 질문자가 후루가다 공항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묻자 사장은 배포된 자료에 있는 이집트 당국과 협의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문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맞습니다. 공항공사가 직접 제출한 자료에는 이집트의 여객, 화물 수요가 폭증할 거고 경제 성장률도 안정적이어서 사업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아주 장밋빛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작 기관의 수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부연 설명을 못하는 거죠. 결국 질문자가 폭발하더라고요. 여기 써 있는 것 말고는 아시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법정에서의 공방보다 어쩌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최소한 법원행정처장은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치열하게 방어라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리더가 조직의 핵심 현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게 책임 있는 리더의 기본인데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건 조직 전체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죠. 네, 결국 세관과 협의해서 따로 보고하겠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는데 이 대화를 통해 여러분은 리더의 무지가 조직에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되는가를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유형의 대응을 봤습니다. 하나는 법리적 논리로 무장하고 정면으로 방어하는 수비수 타입. 다른 하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잘 모른다며 피해가는 회피형 타입.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고속도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완전히 다른 세 번째 유형의 리더가 등장합니다. 네, 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질의응답인데요.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은 재정, 도로 청소, 안전 문제처럼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것들입니다. 네. 먼저 재정 상태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죠. 도로공사 부채가 약 41조 5천억 원. 41조요. 와. 네, 숫자만 보면 엄청하지만 부채 비율은 91%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더군요. 2015년 이후로 10년 넘게 통행료가 동결된 상태인데 네. 명절 통행료 면제 같은 정책 때문에 매년 200억 원씩 빚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공기업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죠. 통행료 동결이라는 대중에게는 인기 있는 정책적 결정을 따르다 보면 기관의 재무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공공요금이라는 게 참 복잡한 문제네요. 그렇죠.
아주 복잡한 정치 경제학적 함수인 거죠. 평소했던 불성실한 사례가 지적되자 사장은 그건 예외적인 경우였고 지금은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답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의 진짜 핵심은 바로 도로 안전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질문자가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관리 책임자의 중과실이다. 와, 이 말은 모든 운전자 입장에서 정말 공감 가는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선 공항공사 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네. 이 사장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관련된 사고가 총 45건 있었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24건이 바로 살얼음, 즉 블랙아이스 때문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기반의 책임 있는 답변이죠. 모르겠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가 아니라 네,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정확히 짚어내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 주로 발생하는지, 터널 출구나 다리 위 같은 곳들,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군요. 네, 완벽하게요. 원인을 아니까 대책도 구체적으로 나오죠. 해당 지역에 제설제를 더 집중적으로 뿌리겠다. 심지어 도로에 열선에 까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이건 정말 모범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문제를 인정하고 데이터로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과정이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면 비록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안타깝지만 적어도 이 기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갖게 되죠. 네, 맞아요. 공항공사 사장의 답변이 조직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면 도로공사 사장의 답변은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국회에서의 질문 하나,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하나가 당장 오늘 저녁 우리가 운전해서 지나갈 터널 앞도로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법부, 공항공사, 도로공사, 세 기관 책임자들의 답변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네. 서로 전혀 다른 분야의 이야기였지만 듣고 보니 하나의 흐름이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압박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대응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세 가지 대응 방식이요? 네. 첫 번째, 법원 행정처장처럼 법과 원칙이라는 갑옷을 입고 정면으로 방어하는 법률가형 리더. 법률가요? 두 번째, 공항공사 사장처럼 제 소관이 아닙니다. 실무적인 건 모릅니다. 라며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관료형 리더. 네, 관료형 리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공사 사장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엔지니어형 리더. 와, 법률가형, 관료형, 엔지니어형.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네. 특히 7만 페이지 재판 기록, 책갈피 속 $100 지폐, 터널 출구의 살얼음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집요한 질문 앞에서 각 리더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막연한 비편이 아니라 저렇게 사실에 기반한 날카로운 질문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세 가지 리더십 유형은 비단 거대 기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속한 회사, 학교, 심지어 작은 동호회 안에도 이런 리더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늘 대화를 통해 여러분 주변의 리더는 과연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에게 무언가 질문해야 할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그들의 진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만들고 그 좋은 답변이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녹취록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